일본이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경제 조치를 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한국에게 이러한 비열한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1983년 생산 수입 기피를 통해서 말이죠. 당시에도 자민당의 선거 득표 전술로 인해서 일본이 요청해서 생산량을 늘리니 규제를 통해서 한국에 뒤통수를 갈겨버렸죠. 하지만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은 끝났고 그걸 증명하듯 일본은 전자산업에서 한국에게 완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강대했던 70년대에서 90년대 시절에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미약했던 80년대, 90년대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70년대에서 90년대처럼 한국이 무릎을 꿇고 일본에게 사과하기를 바라죠.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번의 기회를 통해 한국 산업 및 경제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앞으로 패망한 일본 반도체와 경제,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전해드리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이번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과 LG는 IT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가전제품과 핸드폰에선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죠. 이 전자제품과 IT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죠. 우리나라 IT 기업 및 반도체 회사들은 제조를 하는 위치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입니다. 반도체가 유일하게 일본이 산업 전반에 걸친 과정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입니다.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부분부터 제조하는 과정까지 모든 역량을 다 갖춘 게 선진국의 산업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역량은 없죠. 게다가 일본의 전자제조 회사들은 한국 제조 회사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하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자면 일본의 상위 10개 기업의 영업이득은 모두 278억 달러, 매출액이 4,862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낸 영업이익이 535억 달러, 매출액 2,216억 달러, 일본 상위 10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이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이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지 삼성전자의 매출액 이익률이 24%, 일본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이 6%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전자업체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일본보다 1.5배 정도 높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가 뜻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7, 80년대 세계를 움직인 전자제품 강국 일본, 특히 TV 시장에선 일본 제품이 단연코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었죠. 외국 제품들은 진열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0년 동안 일본의 제품은 더 이상 시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전멸해버렸죠.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한국의 전자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개인용 PC 수요에 바로 대응을 합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침체기에 빠지고 한국의 공격적인 확대 투자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파로 반도체 산업까지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첨단 개발도 일본을 따라잡았죠. 하지만 일본은 내수 산업이 강하다 보니 일본이 최고라고 안심하며 자만에 빠져있다가 밀리게 됩니다. 둘째, 삼성의 D램 양산 성공.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기울기 시작한 시기는 1995년 무렵부터입니다. 1996년 일본 내 반도체 첨단 테크놀로지의 11개국 중 처음 성과를 낸 것은 삼성이었고, 삼성전자는 2001년 세계 최초로 300mm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뒤늦은 2003년에 성공하면서 이미 앞서간 삼성의 뒷공무니를 쫓아야 했고, 일본은 업계 내 협조관계가 붕괴되면서 그 추락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특유의 장인정신.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시장에 먹히지 못하고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게 되는 현상에 일조했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간단한 예로 핸드폰 경쟁에서의 핸드폰 카메라 화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인간은 200만 화소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별이 안 되는데 500만 화소를 넘어가면서 이 화소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모여 일본 기업은 자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능은 좋다는데 체감은 안 되고 가격은 높아지는데 유용하지는 않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 일본 전자산업은 자멸합니다. 이번 반도체 보복은 일본과 한국이 함께 타격을 받는 길이지만 일본 기업의 타격이 더 클 겁니다. 일본은 영업이익이 낮아 쿠션도 없고 제일 큰 수입처인 한국이 멀어지면 매출액,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가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위와 같이 한국의 전자산업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편이지만 일본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갑자기 한국은 일본에게 강하게 맞서기 시작한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끝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해볼만 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일본과의 과거를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GDP 수치와 세계 무역 점유율을 일본 3.3%, 한국 3% 정도로 매우 빠르게 따라잡았다는 지표만 보아도 경제적으로 비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면 정책 대안, 대응 방향을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과소평가해왔던 것입니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수비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본인들 기분 나쁘다고 경제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말이죠. 일본의 경제 침체에는 두 가지 평이 있습니다. 첫째는 캐치업 경제가 가진 한계점이며, 둘째는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입니다. 타 선진국의 기술이 시장화되었을 때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 즉 캐치업 경제 전략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첫째이며, 둘째로 한 가지 경제 체제로는 결국 성장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일본의 체질 개선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곧 한국에 닥칠 상황이며, 우리는 선례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침체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일본과 다른 선진국 반열에 적응할 것이냐의 기로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세 가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이미 8년 전에 일본산과 맞먹는 순도의 불화수소를 추출했지만 투자를 받지 못해 묻혀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부재, 척박한 산업 생태계가 걸림돌이 되었겠죠. 이 외에도 소재 부품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더 많을까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 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아성찰 없이 현재의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경제와 산업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일본 같은 불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100년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지식부심이었습니다.